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끝내고 9월 19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네, 한귀동님, 부산 번개 잘 하셨습니까? 여쭤보셨죠? 네, 아주 잘 진행했습니다. 적정하게 오셔가지고요, 재밌는 시간 보냈고, 한 3시간 정도 저희가 자리를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인증샷 궁금하시죠? PD님 인증샷 좀 띄워주세요. 네. 여기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뵀던 분이고, 한 10분 정도 오셨는데, 여기에 뭐, 한 분은 또 사진 찍어 주시느라 여기 안 나오셨고, 그 다음 2분 정도는 울산인가요? 지방에서 또 오셔가지고, 급하게 또 10시, 저희 10시 넘어서 자리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빨리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또 먼저 일어나신 분도 계시고, 또 한 30분 정도 앉아 계시다가 급하게 다른 일정이 원래 있는데, 얼굴만 또 보시려고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마 뿔난 천사님께서 아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너무 또 수줍어 하시면서 빨리 또 일어나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같이 시간을 보내고, 명절에 한두 분 오시려나 사실 걱정 많이 했는데, 완전히 게릴라 번개잖아요. 근데 한 10분 정도 오셔서 제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자리를 좀 앉아 있으려고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오신 분들이 너무 열정적이고 이렇게 대화가 아주 재밌어서 한 3시간 정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스타벅스가 10시에 마감하는 시간에 거의 다 앉아 있다가 이제 쫓겨나다시피 스타벅스에서 나와서 마지막 또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저는 게릴라 번개 이후에 또 클럽을 갔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또 클럽으로 전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팬미팅 비슷한 느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던 분이고요. 뭐 같이 오셨던 분들이 너무너무 즐거우셨어요. 그리고 또 단톡방까지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앞으로 자주 보자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저는 상당히 뜻깊은 자리였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사진에 안 계신 분들도 잠깐 계시다가 가셨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뭐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오셔서 얼굴 한번 뵙고, 그런 자리가 너무 소중했던 것 같아요.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뭐 정기적인 모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분들은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 아마 또 미리 말씀드리고 또 정기 모임처럼 아마 만날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뭐 그렇게 진행을 또 할 걸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도요. 임누비 언니님, 클럽 인증샷은 없나요? 말씀 주시는데, 제가 그럴 줄 알고 저의 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제가 클럽 들어간 영상, 인증 동영상이 있습니다. 클럽에서 시간을 보냈던 인증 동영상이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라이브 클럽이었는데, 와, 요즘 가니까 아예 그냥 테이블이 있지만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이 없고 전부 다 일어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시간을 즐기는데, 라이브 공연도 너무 좋았고, 저희 와이프랑 둘이서 갈래 했는데 큰아들도 같이 가자 그래갖고 큰아들까지 같이 클럽을 갔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암중모생님께서 클럽 출입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가능했습니다. 저희 외모로 바로 밀어붙였고요. 클럽에서 아무 말 없이 입장시켜줬어요. 처음에 클럽 들어갈 때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대기 상태로 있었거든요. 사람이 다 차가지고 대기 올려놨다가 연락 와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그리고 큰아들까지 3명. 둘째는 9살이니까 거기 위에 호텔에서 자고 있었죠. 그래서 역시나 장모님 찬스를 썼죠. 그래서 그렇게 있었고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박근영 부장을 찾아서 들어오시면은 클럽 인증 동영상이 있으니까, 클럽에서 제가 정말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클럽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인증 동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전한 클럽, 건전한 클럽이었죠. 네, 역시. 근데 라이브가 너무 좋았어요. 라이브 하시는 팀도 너무 좋았고, 또 밴드들이 이렇게 색소폰 3인조 밴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를 하시는데, 제가 앉아있는 쪽에 직접 오셔가지고 제 바로 앞에서 연주해 주시면서 라이브를 들었는데, 뭐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그냥, 새벽까지 이렇게 서가지고 몸을 정말 음악에 맡긴 그런 시간까지 보내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AHA님, 키즈클럽이었나 보네. 키즈클럽 아닙니다. 네. 큰아들은 들어갈 때 이렇게 나이가 뭐 20대 초반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주민등록증 이렇게 신분증 검사를 하더라고요. 미성년자인지 같이 봤는데 재밌었습니다. 엄청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또 갈 겁니다. 네. 그 클럽은 정말 재밌었어요. JYJ님, 돈가스 클럽이 맛있긴 하죠. 네. 다들 제가 어떻게 클럽에 들어갔는지 다들 믿지 못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보시면 압니다. 네. 부킹은 안 했습니다. 부킹 그런 건 아니고요. 나이트 아닙니다. 네, 그러면 대략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끝내고요. 뭐 시장 동향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양이 좀 많은데, 자, 코스피는 19.26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 리포트 영향 때문에 반도체가 급락 출발한 가운데 제약바이오와 전력설비 전선, 밸류업 관련주라든지 조선과 조선기자재, 풍력과 미용기기 등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다만 갭 상승 출발했던 시장은 주가에서 선물이 갑자기 장 초반에 쫙 그냥 밀려버린 모습이 나타나면서 하락 전환을 급격하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양시장이 모두 하락 전환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연준의 B컷 50bp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시사에 3대 지수가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 4년 6개월 만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개시됐고요. 점도표는 연내 추가적인 50bp 인하를 하고 있을 것으로 일단 점도표가 나왔고 내년 말 기준금리 중앙값이 3.4%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뭐 실질금리 마이너스까지 가는 그런 식으로 가진 않는다. 이것들이 이야기가 된 겁니다. 통신 서비스 제외한 대부분 섹터에서 미국 시장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유틸리티와 기술주, 필수 소비재 등 대형주 조정 속에 중소형주가 소폭 강세를 보이는 미국 시장이 이제 마지막이 이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이 관련해서 이제 수종 경제 전망인데요. 미국 쪽에서 이번에 패드 끝나고 난 다음에 경제 전망인데 올해 실질 성장률을 마이너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보이고요. 25년, 26년 실질 성장률과 장기 잠재 성장률 전망치는 모두 유지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이 소폭 하향 조정된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보이고 그리고 올해부터 27년까지 2%의 동일한 성장을 그대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부러지진 않는다 보는 것 같고요. 실업률 전망치도 모두 상향 조정이 일부 됐는데 금리 인하가 집중된 올해와 내년을 실업률이 4.4%까지 조금 상향 조정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0.1%포인트씩 하락하면서 장기 자연 실업률 추정치를 4.2%에 부합하는 경률을 예상합니다. 이거는 거의 완전 고용에 거의 준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실업률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PCE 물가는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물가가 상당히 좀 하향 안정화될 거로 봤습니다. 단 물가 목표치 2%에 도달 시점은 26년으로 기존 전망 경로를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뭐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거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뭐 경기에 대한 경로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 보이는 것 같고, 자, 그 다음 점도표 보여주시면, 점도표 보시면 미국의 9월 점도표 중간값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시나 올해 중간값은 1회 인하에서 4회 인하로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에 B컷을 했지만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더 있다. 25bp 이렇게 단계적으로 두 번 올해는 좀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추가적인 B컷은 좀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소 좀 시장은 50bp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좀 실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업률이 만약에 나왔다면 7월에도 25bp 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다 하고 코멘트까지 하면서 그거 합쳐서 이번에 25bp까지 간 걸로 보이니까 50bp는 경기에 대한 전망을 부러뜨린다. 뭐 경기 침체가 간다 이렇게 전망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25bp 정도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50bp에 대한 당위성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내년 인하폭은 6월과 마찬가지로 4회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3년 동안 총 10회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인하 횟수가 크게 바뀌지를 않았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년도 중간값이 26년도와 동일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는 3년 안에 마무리를 할 것이다. 이것이 나온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금리로 가는 쪽은 지금 아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3년 동안 장기 중립금리 수준까지 인하 이후에 마무리를 시사한다. 이게 약 3.5% 정도 수준까지 금리를 내린다라고 본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다소 조금 아쉬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이제 경기에 대한 뭐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요구하는 그 뒤에 기자회견에서의 질문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좀 끝내면서 약간 우려를 좀 더 만들었다. 이런 부분도 시장에 대해서 빅컷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았던 이유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외에서 미국 선물이 1% 이상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죠. 이것이 엔비디아 등을 포함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은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좀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업종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였는데, 뭐 제약바이오, 은행, 자동차, 조선 이렇게 강세를 보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리의 HBM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장중 11% 급락했지만 종가 무렵은 거의 절반 정도 하락폭을 줄이면서 끝났습니다. 더군다나 HD 현대일렉트릭의 AI 인프라 관련주는 뭐 블랙록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인프라 펀드 조성 등에 관련된 호재가 나오면서 강세 기록했고요. 생물보안법 반사의 기대감 때문에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역시 수혜주로 거론됐던 제약바이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고, 그 외에도 코스닥 쪽에서는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등등이 뭐 급등을 했죠. 그 외에도 아이폰 16 사전 예약이 시장 예상보다 좀 부진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부품주들이 투심이 약화됐습니다. LG노텍과 BH 등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영풍과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경쟁에 따른 뭐 전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들어갔고, 고려아연도 동반 강세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역시 제약바이오주들이 강세 나타내면서 뭐 상당히 좋았지만 반도체 소부장이 약세가 지속되면서 지수 상방을 더 좀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중에 금리 인하 사이클 기대감 때문에 장중 740포인트를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만 종가는 조금 못 미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 반도체주 약세 때문에 AI 반도체 밸류 체인이 부진했던 게 오늘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 역시 뭐 금리 인하 관련된 사이클의 수혜로 기대되는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조선 이런 쪽도 상당히 좋았고, 밸류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 좀 쭉 나왔고요. 자, 더군다나 뭐 코스닥에서는 일단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주가 지수 견인을 했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조선업종, 클락슨 리서치 쪽에서 나온 조선업종에 대한 실적 기대감 유입되면서 신조선가 지수가 2008년 슈퍼사이클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오늘 급등했던 것들은 역시 전력설비와 전선, 약간 반도체와 동행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완전히 차별화돼서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리포트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력과 전선 설비 이쪽 관련해서는 역시 리포트 관련된 이슈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쳤다는 거고, 그 외에도 자율주행 관련 쪽도 상당히 오늘은 로보택시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 닉 팀라우스 기자 관련된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자료 좀 띄워주시면, 닉 팀라우스 기자의 연준의 의장 제롬 파월 기자회견 중에 주요 내용 중에 약간 부정적인 이슈가 뭐였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금리 인하가 발표된 뒤에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아니었던 한 가지를 꼭 집었는데, 그게 뭐냐면 팬데믹 이전에 실질 중립금리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고 보였을 때보다 중립금리가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 정도까지 중립금리가 돼 있다는 거죠. 그게 3년간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되면 그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다 보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약간 좀 비둘기파적이진 않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실망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점도표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제조업체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들이 굉장히 이연되고 있죠. 그러니까 대선을 끝나고 투자를 결정하겠다 때문에 지금 한두 달 정도는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표들이 역시나 돌아서게 되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흔들림이, 변동성이 한두 달, 뭐 9월, 10월 정도는 있을 수 있다 바라보는 시각이 많고요. 그러나 원래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뒤에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데, 올해 아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월달 정도부터 10년물 금리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벌써 11월 정도 되면 6개월이 지납니다. 그러면 이번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이슈가 6개월 정도 선반영된다고 했을 때는 보통 11월, 12월 정도 되면은 금리 인하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미 5월달부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빠지기 시작한 거는 금리 인하 사이클을 이미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사이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올해 11월, 12월 정도부터는 아마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경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0월에 약간의 흔들림 변동성을 오히려 좀 길게 보면 약간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미국의 리테일 세일즈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8월에 미국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온라인 구매의 도움으로 깜짝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총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정도 올라왔는데 예상이 마이너스 0.2%인데 역시나 좋았다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동차, 가스를 제외한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 올랐는데 역시나
좀 뭐라 그럴까요? 럭셔리 쪽보다는 약간 할인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예전처럼 럭셔리 쪽에 막 퍼붓고 쓰지는 못하고 약간 할인 판매 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쪽, 맥도날드 이런 쪽이 자, 싸게 물건을 내놓으니까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쪽에서 맥도날드, 월마트 주가를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역시 돈이 없는 것보다는 조금은 소비 트렌드가 좀 변한다. 그러니까 아주 비싼 것보다는 좀 싼 가격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 인디 브랜드 쪽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은 역시나 소비가 아직까지 죽지 않고 소매 판매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8월의 미국 소매 판매 지표에서는 온라인 구매 도움 때문에 깜짝 상승했다. 그 부분도 역시 약간 저렴한 쪽으로 소비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시면 도이치방크입니다. 도이치방크 쪽에서 24년 연말 S&P 목표치를 5,500포인트에서 5,700포인트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관련된 뭐 하락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일단락 된 걸로 보이고 디레이팅이 일단락 된 걸로 보인다. 그래서 광범하게 보면은 올해 연말에 초점이 미국 대선으로 옮겨갈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볼 때 시장은 한 달 전 10월 초부터 뭐 하락이 일부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이 좀 있고 난 다음에는 연말까지 랠리를 이어가면서 역시 S&P 500 관련된 부분들을 5,500포인트에서 5,700포인트로 또다시 상향 조정한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섹터 수준에서는 비중 확대 부분에서는 역시나 테크 섹터는 중립으로 상향 조정 다시 했다고 보이고요. 금융 이런 부분들 비중 확대, 그리고 산업재나 에너지는 중립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어주 중에서는 유틸리티를 중립으로 냈고요. 부동산을 중립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비중 축소로 넘어갔죠. 그래서 아무튼 다시 테크 쪽으로 좀 더 조정이 나올 때는 좀 다시 사야 된다. 이런 쪽으로 약간 상향 조정을 한 걸로 또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매크로 지표 보여드리면 파이낸셜 타임즈 서베이에 따르면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가 미국 경제의 침체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NBER 기준 리세션 예상 기간으로서는 26년 1분기 또는 그 이후로 리세션 침체가 온다고 한다면 26년 1분기 또는 그 이후로 본다라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리세션을 가지고 말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서베이,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9월 10월에 약간 변동성, 그리고 내일이 BOJ가 있습니다. BOJ가 역시 BOJ가 9월에는 아마 금리 인상을 못할 걸로 저는 보는데, 계속 언급적으로 립 서비스로 계속 금리 인상 할 수 있다 계속 말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요? 엔화 강세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엔화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립 서비스로 금리 인상 할 수 있다 하는데, 시장에서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만만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하게 되더라도 12월 연말쯤이나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다. 근데 계속 금리 인상할 수 있다고 립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엔화 강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엔화 강세가 유지되면 어떻습니까? 수입 물가가 점점점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그쪽은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 시장에서 뭐 그렇게 움직임이 좋지 않았지만 일본 시장이 좋았던 것은 엔화가 140엔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50bp 비컷을 했는데 엔화가 143엔대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엔화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뭡니까? 수출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본 시장에서 수출주가 굉장히 좋았고, 한국은 반도체주가 급락했지만 일본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국만 유달리 반도체주가 급락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죠. 예. 일본도 반도체주가 있지만 반도체주가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한국에 대한 하이닉스 목표주가 하향 조정이 됐지만 일본은 오히려 올랐다. 이렇게 보아서는 반도체주가 꼭 그렇게 빠져야 되나? 지금 뭐 PBR 기준 봤을 때 삼성전자 1.1배밖에 안 되는데 역사적인 저점인데 여기서 빠져야 되나? 뭐 이것도 약간 퀘스천 마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뭐 윈터, 그러니까 항상 겨울 드립 치잖아요. 윈터 is coming, 뭐 윈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계속 겨울 드립을 치는데 그때마다 움직이긴 했어요. 분명히 변동성이 있었고 좋아진다 했을 때 좋아졌고 나빠진다 했을 때 주가들이 나빠졌기 때문에, 또 오늘 약간의 기사를 보니까 얘네들이 미리 뭐 주식을 많이 팔았다, 하이닉스 미리 팔았다 이런 기사까지도 나왔는데, 만약에 그게 약간의 그런 부분이 맞다면 어쨌든 지금 기관들의 역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주도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외사 쪽에 이런
IB 쪽의 리서치라든지 리포트 그리고 그들의 수급 이것 때문에 국내 장시가 너무 좀 많이 흔들리고 좀 힘없이 이렇게 좀 그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약간 씁쓸한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은 안 빠졌습니다. 안 빠졌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또 오히려 또 빠졌죠. 근데 일본은 안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지금 보는 테크 쪽은 역시 엔비디아 쪽이라든지 TSMC 쪽은 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구분된다. 반도체라고 해서 글로벌 반도체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고 마이크론도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은데 하이닉스 안 좋았고 삼성전자 최근에 많이 빠졌고 근데 일본은 안 빠졌다. 그러면 다 같이 빠진 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꼭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양말님, 윈터는 사랑이죠.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반도체 가지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윈터 시리즈가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첫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제약바이오 상승인데요. 역시 생물보안법 수혜 기대감, 역시 B컷 단행 때문에 제약바이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어쨌든 굉장히 100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왔고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역시 보였죠. 그 외에도 뭐 오늘 알테오젠, 뭐 리가켄 바이오 등등도 뭐 코스닥 쪽에 역시 좋았고요. 알테오젠은 오늘 급등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바이넥스라든지 뭐 명문제약, 알리코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뭐 샤페론, 뭐 특히 비만약 가운데 오늘 특히 눈에 보였던 게 샤페론,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올리패스라든지 IM, BDX, 그다음에 셀리드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CDMO 관련 쪽은 역시 뭐 우리가 뭐 ST팜이라든지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녹십자 이런 쪽도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ADC 관련된 제품이 나온다. 이게 리가켄 바이오도 ADC 관련된 SC제형 이런 것들이 뭐 내년에 뭐 이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역시 저는 더 갈 걸로 보입니다. 상당히 지금은 완전히 탄 것 같아요. 수급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호재가 탔기 때문에 ADC 관련된 SCM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강자입니다. 굉장히 강사이기 때문에 ADC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부풀어지면서 굉장히 커지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 계속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등등도 상당히 같이 보셔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오늘 목표주가 15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가 또 나왔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약바이오는 역시 이번 B컷의 가장 큰 수혜주로 거론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갈지 그리고 월간 단위로 봤을 때 우리가 11월 달이 제약바이오가 가장 수익률이 좋은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더 제약바이오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비만약도 조만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고비가 또 출시되기 때문에 비만 관련된 섹터도 여전히 지금은 출시 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역시 그 반도체 비관론 보고서, 모건 스탠리의 비관론 보고서 등에 따라서 관련주가 하락했는데요. 자, 모건 스탠리가 발간한 보고서 또 뭐 윈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기존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거 해도 좀 너무한데 아무튼 이렇게 대폭적인 하향 조정을 했고요. 지난주에 BNP 파리바 쪽에서도 뭐 약간 반도체를 좀 꺾는 리포트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 모건 스탠리가 겨울이 다가온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언더웨이트 관련된 이슈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호황은 메모리 업계가 인공지능 칩에 들어가는 HBM 생산에 집중했기 때문에 일반 디램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치솟은 득인데 결국 전통 IT의 수요 뒷받침 없이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근데 이거는 레거시 제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HBM 관련된 이슈가 또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메모리 여건이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사이클 후반기를 지나면서 매출이 늘리고 이익을 내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했고 아마 피크가 4분기 정도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모건 스탠리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역시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11% 이상 급락을 했는데 종가 부분은 빠진 거 절반 정도로 회복하면서 마무리됐고요. 아까 계속적으로 물어보시지만 미국 선물이 왜 이렇게 오릅니까 하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엔비디아 등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지금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 나오면서 물론 본장에 들어가면 미국장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미국 선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막판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낙폭을 좀 줄이면서 끝나는 모습까지 보였다. 근데 역대급으로 또 많이 팔고 있죠. 최근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그 수출 지표를 본다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자 4월에 56.1%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5월에 54.4% 그리고 6월에 50.9%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7월 들어가면서 반도체 수출이 50% 정도 증가하면서 살짝 슬로우해지더니 8월 달에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증가율이 43% 기록하면서 최근에 넉 달간의 50%대 수출 증가율이 40%대로 조금 수출 증가율이 살짝 슬로우 다운 했죠. 뭐 이것도 약간의 뭐 매도에 대한 어떤 그런 빌미가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 쪽도 있긴 합니다.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쭉 반도체 관련된 흐름들에 대해서 SK 하이닉스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게 주식 다람이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이게 모건 스탠리의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을 도식화했다는 건데 이때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나온 거죠. 이 보시면은 2021년 8월 달에 윈터 이즈 카밍이라는 리포트를 냈고요. 21년 10월 20날에 now that winter is here. 지금 윈터, 겨울이다. 그 다음에 21년 11월 26일에 winter is surfing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1년 12월 26일에 디램, 더블 딥이라고 했고요. 22년 10월 4일에 winter is ending. 그러니까 22년 10월 달에 겨울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24년 7월 21일 날 아시아 테크놀로지 downgrading to inline 이렇게 또 리포트가 나왔고 24년 8월 20일 날 preparing for peak. 그러니까 피크를 준비하며 나왔고 24년 9월 15일에 윈터 룸즈라고 해가지고 또 리포트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 모건 스탠리가 어쨌든 SK 하이닉스를 놓고 리포트를 낸 점에서 움직임이 그때 위로 변곡점이 일단 됐던 점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틀리든 맞든 간에 어쨌든 모건 스탠리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걸 도식화해 놓은 표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더블 체크가 좀 필요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4년 9월 현재 기준으로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SK 하이닉스를 컨빅션 리스트 종목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타겟 프라이스를 29만 원 그대로 아직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골드만삭스가 언제 어떻게 다운그레이드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리포트가 안 나왔고요. 현재까지는 골드만삭스는 컨빅션 리스트로 SK 하이닉스를 타겟 프라이스를 29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운그레이드를 혹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심각하게 뭐 10만 원대 초반으로 그렇게 줄일까 아직은 모르겠네요. 그래서 뷰가 좀 갈리고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빅테크 합산 R&D 금액과 매출 대비 비중인데요. 자, 23년까지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보시면은 매출액, R&D 금액과 매출 대비 비중인데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왼쪽 보시면은 매출액 대비 비중이 빅테크가 14%까지 R&D를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죠. 이거는 이제 IT 쪽이겠죠. 테크 쪽.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매출 대비 비중도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20%까지 올리고 있죠. 그리고 다른 쪽도 보시면은 지금 메타 같은 경우도 25% 정도까지 매출액 대비 R&D 비중을 계속 올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AI 서버, 데이터 센터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반도체가 어떨지 아직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24년, 25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실적이 이렇게 말은 하는데 YY 증감률에 대해서는 살짝 꺾일 수 있죠. 왜냐하면 올해가 23년 대비 증감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25년도의 증감률이 올해 대비 얼마나 높을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슬라이스하게 꺾일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이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트렌드 포스 관련된 지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AI 디맨드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SSD, 그 ESSD 쪽에 상당히 드라이브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부스트업이 될 것이고 지금 50% 이상의 매출에 관련된 부스트업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ESSD 쪽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는 역시 ESSD 쪽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SK 그룹 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솔리다임 쪽이 상당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 플랫폼 출하 증가, AI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스토리지 요구 증가가 있으면서 결국은 엔터프라이즈 SSD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쪽은 실제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렌드 포스는 3분기까지 공급 부족이 ESSD 쪽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고 계약 가격이 전분기 대비 15% 상승하면서 공급업체 매출은 2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쪽은 상당히 잘할 것으로 본다는 쪽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다 안 좋은 건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헤드라인 보여주시면 IDC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IDC 쪽에서 인공지능이 2030년까지 세계 경제의 약 20조 달러를 기억하고 2030년 세계 GDP의 3.5%를 인공지능 AI 쪽 관련된 사업들이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AI 투자된 1달러는 글로벌 경제의 4.6달러를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역시 AI 관련된 쪽에 포커스가 계속 맞춰지고 있죠. 그래서 종목들도 본다면 역시 뭐 단순한 반도체보다는 약간 AI 쪽에 집중된 뭐 반도체 이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단순한 레거시 반도체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AI 쪽에 반도체를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KB증권의 이야기입니다. KB증권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반도체가 코스피 대비 상대 주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KB증권의 자료인데 자, 많이 빠졌을 때가 코스피 대비 한 23%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적정 아마 바닥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 코스피 대비 빠진 부분들이 한 23에서 24 정도 빠지면은 거의 바닥을 봤다는 건데 언더퍼폼 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B증권이 지난 금요일 날 기준으로 18.6% 코스피 대비 언더퍼폼을 했는데 자, 오늘 하이닉스가 빠졌기 때문에 거의 한 20% 가까이 언더퍼폼 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러면은 자, 거의 이제 바닥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바닥, 단기적인 어쨌든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있을 수 있는 바닥이 다가오고 있다. 적게는 지금 반도체가 코스피 대비 적게는 16% 언더퍼폼 했던 게 바닥일 때도 있었기 때문에 적당하게 어느 정도 좀 기술적으로는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옥석가리가 되겠지만 아무튼 과도하게 좀 빠진 거는 좀 글쎄요. 좀 과도하게 빠졌다 쪽도 뷰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그런데 이제는 레거시 반도체 쪽 집중한 쪽은 사실 반도체 좀 버려야 되겠죠. 수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AI 관련된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된 쪽은 조금 걸러서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장 글로벌리 가장 좋은 반도체 주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를 안 사준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외국인들이. 모르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또 엔비디아 쪽으로 몰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떨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지금 PBR 1.1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저점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더 빠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삼성전자도 여기서 많이 빠지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물론 반등에 대한 여부, 반등 폭, 이 부분도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여기서 과격하게 지금 오늘 종가에서 과격하게 더 빠진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다고 좀 보입니다.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된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본다면 글쎄요. 하향에 대한 바닥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부분 브레이크는 좀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엔 역시 이제 전선과 전력 설비 쪽인데요. 역시 그 다음 헤드라인 좀 띄워주시면 자,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인프라에 300억 달러 투자를 한다 계획을 갖고 있다. 파이낸스 타임즈의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와 해당 프로젝트 아부다비가 지원하는 MGX가 참여할 계획이다 이야기 나오고요. 특히나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AI 반도체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렇게 수출하는 것이 허가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큰 게 온다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의 큰 자금들이 AI 반도체 투자를 한다. 이게 큰 게 오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역시 데이터 센터나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그리드에 투자하는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한다. 이런 것들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와 아부다비가 지원하는 쪽에서 참여를 한다. 이것 때문에 사우디 자금이 일단 들어오는 것은 크게 이 관련된 마켓을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마켓이 커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JP모간 자료입니다. 이게 리포트가 너무 작게 보이셔서 읽을 수가 없겠지만은 자, 3프로TV 신의 자료실 앱에서 신의 자료실 들어오시면 이 자료가 그대로 올라져 있으니까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의 파워 이퀴먼트, 그러니까 변압기 쪽 관련된 전력 장비 인덱스 리포트입니다. JP모건의 인덱스 리포트인데 HT 현대일렉트릭 목표 주가를 37만원, LS일렉트릭을 20만원, 효성중공업을 38만 5천원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공급의 구조적인 타이트함의 주요 수혜자가 한국 업체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 쪽에 관련된 초고압 변압기에 2030년까지 미국 쪽의 이 초고압 변압기는 연간 수요가 2배로 증가하면서 관련된 구조적인 공급이 타이트할 것이다 이 봤고요. 관련해서 한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22년 25% 수준에서 26년에 30%까지 점유율이 한국 업체가 올라갈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도 이 초고압 변압기에 관련된 강력한 수요 때문에 한국 업체가 지역 확대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한 뒤에도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변압기 종목들의 PEG는 뭡니까? PER 대비해서 성장률이잖아요. 그게 0.6배로 글로벌에서 가장 낮다는 겁니다. PEG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PER이 40배인데 성장률이 40% 이상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 PEG가 1배잖아요. 근데 그게 0.6배니까 글로벌에서 굉장히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역시 캐파된 제한적인 확장, 그러니까 전력 설비 변압기 업체들이 캐파 확장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급 과잉이 절대 아니고 수요 대비 공급이 제한적이고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평균 판가가, 협상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최대 제조업체로서 10년 이상 미국 유틸리티에 서비스를 제공했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보고 구조적인 성장의 최대 수혜주로 거론했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배전기기 업체로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만약에 25년까지는 캐파를, 초고압 변압기 캐파를 200%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 긍정적이다.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26년까지 해외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늘릴 계획인데 국내 2위 업체로 볼 수 있겠고요. 23년 기준 유럽에서 5배 매출 성장을 기록했던 것이 보인다 봤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매크로 지표인데요. 이 보시면은 첫 번째 지표는 미국의 대형 변압기는 적어도 28년까지는 아직은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본 표이고요. 자, 두 번째 표 보여드리면 이거는 한국 업체들의 관련된 초고압 변압기 매출은 연평균 15%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세 번째 표는 한국 업체들의 수주 잔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현대일렉트릭, 가운데가 효성중공업, 오른쪽이 LS일렉인데 지속적으로 계속 수주 잔고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표 보여드리면 유럽 시장도 2030년까지 연평균 12.5% 지속 성장하면서 북미와 사우디 쪽으로 한국의 변압기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표 보여드리면 점도표 보시면은 여기 제일 위쪽에 보시면은 국내 기업들인데 역시 한국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뭘 보더라도 지금 아시아나 글로벌에서 가장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표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JP모간의 변압기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건스탠리는 반도체를 깎고요. 그 다음에 JP모간은 변압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차별화된 이슈가 여기에도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자율주행과 자동차 부품주가 올라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 웨이모의 양사의 고위급 실무진이 미국의 웨이모 본사 등지에서 3차례 이상 만나서 로보택시 관련된 위탁 생산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현대차와 GM이 포괄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리스크를 좀 줄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자, 하나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테슬라의 중국 차량에 FSD 버튼이 일단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빨갛게 보인 쪽이 버튼이 올라와 있는데 다만 아직은 터치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버튼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와 있다는 화면을 보여주신 거고요. 하나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입니다. 사측은 25년 1사분기에 정식 비준되고 출시를 예상한다 봤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중국 쪽 테슬라의 중국 차량에 FSD 버튼이 이제는 만들어졌다 화면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이 역시나 좋아 보인다는 거고, 오늘 KT의 대주주가 현대차로 올라갔죠. 이 부분도 KT를 결국은 이제 완성을 하면서 결국 현대차가 자율주행 쪽에 좀 더 방점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통신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역시나 불거질 수밖에 없고 KT 계열사들이 좀 주목을 받는 이유도 오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다울투자증권에서는 현대차와 GM 간의 협업 발표에 대해서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받고요. 여기에 따라서 다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장기간 수익성 부진에 있던 자동차 부품 산업의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표 보여주시면 현대 GM의 분야별 비교 관련해서 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OEM 부품사 간의 합산 영업이익 트렌드인데, 왼쪽 보시면은 현대기아차와 GM의 배터리 캐파 활용 가치가 서로가 약간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를 표로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 보시면 파란색 쪽이 완성차 관련된 부분인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갈색 부분은 실선이 영업이익 트렌드의 부품사들의 영업이익인데 부품사들의 영업이익 트렌드가 훨씬 더 빠르게 급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중장기로 봤을 때는 GM과 현대차, 기아의 합작은 이렇게 여러 개 협력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HL만도, 하론시스템, SL 등의 기존 주행 공급이 이루어지는 협력사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수혜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까지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삼성증권에서는 애플카 시즌2라고 이야기하면서 현대차가 북미에서 테슬라의 대항마로 좀 떠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는데 아이오닉5를 웨이모 로보택시로 위탁 생산을 검토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 기사를 인용을 하면서 이 중에 길리의 G커 관련된 전기차 대체가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가 1000대 정도 운영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길리의 G커 전기차 대체 차종이 필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현대차가 자동차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자, 과거에는 애플카 관련해서는 역시 애플카 관련해서 현대차가 했다고 한다면 중국의 폭스콘처럼 역시 그냥 만들어주는 그런 의뢰 위치에 갈 수 있다고 봤지만 이번에 웨이모 관련된 로보택시를 한다는 이 이야기는 현대차 위탁 생산이 과거의 애플처럼 의뢰 위치에서 현대차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역시 협업하고 기술적인 우위에서 북미 쪽에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죠. 그래서 약간의 추가적인 어떤 계약이나 구체적인 뭔가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근본적으로 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냐. 과거처 애플카 시즌2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게 봐야 된다. 순수한 뭐 폭스콘처럼 이런 어떤 의뢰 관계가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한 단계 더 갈 수 있는 것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웨이모의 자율주행 방식도 테슬라와 좀 다르다 보이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전개 속도 좀 느린데 꾸준하게 확대를 하면서 현대기아차 쪽도 의미 있게 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 역시 뭐 현대기아도 좋겠지만 부품사라든지 자율주행 섹터가 역시나 좀 주목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터입니다. 오늘 조선업 실적 그리고 조선기자재 쪽도 의미가 있었는데요. 멸치증권이 보고서를 내면서 조선사 국내 상장 5개사에 대해서 26년 ROE가 16.4에서 18.9%로 추정을 한다고 보면서 PBR 3배 정도까지는 조선사가 주가가 올라야 된다는 멸치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28년까지 조선소들의 잔여 인도 슬롯에 대한 계약 체결 속도가 빨라질수록 조선업체들의 주가 선반영을 앞당겨줄 수 있다 보는데 과거의 화랑기 2008년도에는 코스피 대비 조선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8.8%까지 치솟았다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3%에서 뭐 4% 그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좋았던 시점이 물론 그때하고 똑같이 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코스피 대비 조선주 시총 비중이 그렇게 올라갔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거의 바닥권에서 시총 비중 1% 정도까지 흐름이었는데 지금 한 3%대 이 정도까지 조선업체들이 코스피 대비 조선주 시총 비중이 올라오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특수성 같은 경우에 27년 이후에 실적의 추가 성장 동력으로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국내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7조 8천억 규모의 KDDX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3조 3천억 규모의 FFX-IV가 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수출 사업의 경우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 안보벨트 형성 국가들의 여러 가지 수상함이라든지 잠수함에 대한 발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특히나 또 조선사들은 돈을 땡기기 때문에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도 밸류에이션 확대 요인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주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평가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멜치증권의 보고서는 26년 기준 적정 PBR이 3배 정도는 충분히 타겟 프라이스를 할 수 있다 이런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철광석입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후판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빠질 수 있다는 건데 보시면은 골드만삭스가 결국은 철광석 관련된 폭락 사태 커멘트 리포트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중국 철광석이 가격이 지난주 거의 2년 만에 최저치인 톤당 $90에 도달하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죠.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은 재고 부분입니다. 재고 부분.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빨간색 실선 보이시죠? 24년 재고인데 재고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광석 소비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중국 쪽에서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전체 철광석 재고의 지속적인 증가가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월에도 추가적인 철광석 가격이 하락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계속 빠지면 뭐 이렇게 후판 가격 이런 것들도 역시 철강 쪽이 별로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 가격 전망을 톤당 $85까지 하향 조정하고 있죠. 이전치 하반기 가격을 $100 정도까지 봤는데
$85까지 하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석도 계속 빠지고 있어서 글쎄요, 뭐 철강 쪽의 후판 이런 쪽도 좀 더 빠지게 된다면 조선업종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도 좀 조정이 관련해서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섹터입니다. 그 다음 섹터는 K방산 수주 모멘텀인데요. 역시 다올투자증권이 최근 주가 조정으로 PER이 24년 몇몇 종목은 20배를 하회하고 있는 가격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26년 기준으로 봐서는 몇몇 방산업종들이 11배에서 14배까지 굉장히 빠졌기 때문에 상승률이 굉장히 커 보인다라고 다올투자증권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 가운데 대규모 수주가 임박한 이라크 천궁2의 LIG 넥스원, 그 다음에 폴란드 2-1차의 현대 로템을 선호주로 이야기를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11월 MSCI 관련된 편입 이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현대 로템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다올투자증권에서 LIG 넥스원 수주 절벽과 29년 넘어서 수주 절벽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한참 남았다는 거고, 오른쪽 보시면은 현대 로템 수주 절벽이 28년까지로 미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가시적으로 보이는 쪽이 현대 로템과 LIG 넥스원 두 개다라고 다올투자증권에서는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으로 봤을 때 26년 기준으로 PER이 11배에서 14배까지 빠졌기 때문에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 확대가 되는데,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 마리아나 이런 쪽이 오늘 주목을 좀 받았는데요. 자,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리면 우리 연휴 기간 동안 베팅 사이트 시장에서 반영된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시면 이게 베팅 사이트예요. 베팅 시장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좀 더 검은색 실선이 해리스고, 그 다음에 갈색 부분들이 지금 트럼프 후보인데, 역시나 이렇게 조금은 베팅 시장에서는 해리스 쪽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여론조사, RCP 여론조사 지지율인데, 이 보시면 이건 좀 다릅니다. 보시면 선거인단 지도인데 붉은색이 아마 부분이 중요하지만 사실 7개의 경합주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스콘신, 미시건, 네바다에서는 해리스가 앞서고 있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아리조나 쪽엔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데, 경합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은 펜실베니아입니다. 펜실베니아가 선거인단 19명인데 펜실베니아를 장악하면 이긴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가 안심할 수 있는 우위가 해리스가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배팅 사이트에서는 해리스가 우위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해야 된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도 보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이폰 16 수요 기대치 하회 때문에 관련주가 좀 빠졌는데,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BH, 지금 이쪽도 LG에너지가 더불어서 지금 밸류에이션 부분 역사적 최하 단가에 빠져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더 좀 빠지기 좀 어렵다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